예, 경찰이 이번 주 내 성매매, 알선 및 버닝썬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는데요. 16차례나 조사하고도 신병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한편 30년간 조현병을 앓던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조현병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폭력 성향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승리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경찰에 16차례나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신병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뭐 영장을 신청한다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이렇게 좀 늦어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승리 씨가 관여된 그런 혐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아직 명확한 어떤 그 증거를 찾는 데는 아직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횟수의 그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16차례입니다. 내용들 보면은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횡령, 뭐 그 외에도 미성년자 출입 무마라든지 아니면 윤총경과의 어떤 유착 부분, 그 외에도 뭐 동영상 불법 촬영 등등 혐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혐의는 이 중에서 성매매 알선과 횡령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발부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승리 씨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범죄들도 중요하지만 경찰과의 유착, 이 부분에 사실 더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죄도 굉장히 중하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이렇다 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게 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횡령행위하고 성매매 알선 문제인데 사실은 그 본인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유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성매매 성접대 의혹 여기에서 일정 부분 또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는 될 걸로 봅니다. 발부 여부는 또 그건 다른 문제고요. 다만 이제 경찰과의 유착 문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하면서도 집어넣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경찰의 주장은 1차적으로 이 두 가지 건으로 일단 기소해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속 상태에서 일단 조사하면서 경찰 유착 관계를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 유착 문제가 사실은 좀 크게 다가오는 문제이고 버닝썬 문제가 처음 시작했던 문제도 경찰 유착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파출소에서 또 그 사람을 또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고 윤총경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빼고서 나머지 횡령 부분하고 성접대 의혹 가지고만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은 좀 의문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관련된 유착 관련된 문제도 함께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수사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버닝썬 게이트로 시작됐던 경찰 마약 관련된 수사 조사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연예인 또 다른 연예인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재벌가 3세들까지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렇죠. 특히 박유천 씨가 최근에 또 구속된 후에 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까지 하게 됐는데 또 계속 부인하던 상황에서 자백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떤 좀 스모컨 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큰 게 이제 구속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속이 되면 심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국가수에서 양성 반응,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도 이게 어떻게 내 몸에 필로폰이 네.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우리가 좀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요. 구속된 다음에 본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에 들어가 있으면 힘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우선 본인이 지금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본인이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가 너무도 이제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선 국가수 양성 반응도 있고요. 또 CCTV도 있습니다.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고 또 그 마약으로 의심되는 것을 가져오는 모습도 있고요. 판매상과 주고받은 어떤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도 나왔고요. 또 같이 투약을 했다는 그 황하나 씨의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걸 입증할 만한 또 다른 CCTV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게다가 손에 또 주사 바늘도 나왔다고 하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부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초범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백을 하면 예. 어쩌면 내가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히 자백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투약한 혐의까지도 본인이 더 예. 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많은 증거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워낙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이제 두 번째 조사에서 네. 자백을 하는 바람에 변호사도 변호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죠. 맡고 그런 있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는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정말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정말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인에게만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거기에 맞춰서 변호인이 어떤 변호 방향을 짤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담당했던 변호사는 굉장히 이제 박유천 씨를 신뢰하고 박유천 씨 말을 믿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국가수에서 양성 반응 나왔을 때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사건을 하면서 의뢰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의뢰인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재차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말이 좀 안 되는데요 라고 재차를 확인하는데 아마 이 변호사도 그대로 그 반응을 그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박유천 씨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정말 아니다. 나도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아마 거기까지 변호사가 믿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거짓으로 탄로나니까 더 이상 이 변호는 하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가 이 상황에 놓였다면은 변호를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면 높죠. 다른 사람을 또 새로 선임을 하게 네, 됩니다. 다른 사람은 선임할 가능성이 우선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선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은 구속된 피고인은 국선 변호가 국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 없다. 같습니다. 이게 자백을 해서 이렇게 변호를 포기한 문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서 나중에 맞습니다. 변호를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유천 씨 추가로 마약수 투약 사실까지 털어놨었는데 네. 사실 이렇다 보니까 마약을 구매한 양은 굉장히 많은데 남은 양이 없다 보니 이 남은 그렇죠. 양으로도 추가로 또 다른 범행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게 경찰이 지금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박유천 씨가 그런 얘기는 했죠. 총 5번 투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황하나 씨는 3번 했다고 그랬는데 황하나 씨가 얘기한 거 말고도 또 더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만 먼저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아무 답변 없이 변호사와 함께 바로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잠시 후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도 저희가 바로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좀 이따 조연아 부사장 오면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뭐 박유천 씨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구입한 양보다 투입한 양이 적어요. 그러면 뭔가 남아있는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이 부분을 지금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누가 다른 사람이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황하나 씨나 박유천 씨가 지금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투약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행방을 어떻게 찾아내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박유천 씨나 황하나 씨를 계속 이제 진술을 계속 받고 수사를 계속 하다 보면 예. 그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입한 건 분명히 있는데 그 구입한 부분보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은 계속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다 보면 이 사라진 행방, 이 나머지 마약의 행방 부분도 찾아낼 걸로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게 다른 쪽으로도 파장이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이 조현병 환자가 연루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 친누나 살해 사건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3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을 이렇게 지방을 오가면서 돌봤던 친누나를 잔혹하게 살해를 하게 된 건데
뭐 지난달에 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생을 돌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친누나를 살해했다. 글쎄요, 정말 충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잇따라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의한 이런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이 친누나가 동생을 계속 돌봐왔습니다. 이날도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동생을 보러 갔다가 이 동생에게 무참히 살해가 됐고요. 살해 이후에 이제 복지관 그 직원의 신고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해된 후 며칠 후에야 이제 이 누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사건은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는 조현병에 의한 어떤 이런 강력범죄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 이 지금 피의자가 한 달 동안 강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받고 나와서 이제는 또 지역 사회복지관의 어떤 그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이런 강력범죄가 저질러지니까 지금 현행 우리 제도 안에서 관리가 되어 있어도 이런 강력범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에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할 당시에 병원 측에서 이야기한 건 많이 호전된 상태다라고 네, 결론을 내려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도 예. 뭐 집안에 있는 벽을 페트병으로 굉장히 치면서 경찰 신고를 받고 거기 또 경고도 받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호전 증세라는 진단 결과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신과 물론 전문의가 내렸겠죠. 예. 그러나 전문의가 내린 것과 실제 이분이 나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소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문이랄까요, 의심이랄까요, 뭐 불안감이랄까요, 이건 예.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나도 와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지역 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 병원 관련해서도 치료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도 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지금의 시스템, 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관리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현병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컨대 사법 입원제 같은 문제를 다시 공론의 장에 올려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환자들이 믿고 오지랄 수 있는 게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상대로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에는요. 네. 또 끔찍한 살인까지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 돌볼 수 있는 주변에 이웃이나 가족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나왔던 사회에 맡기기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예.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조현병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현병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럼 조현병 환자들은 이거 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 아니냐, 다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조현병은 사실 약물로 잘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 아니고 조현병을 앓고 계신 분 중에서 폭력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이런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요. 조현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본 사례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위험하다고 하니까 치료를 권하고 아니면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나는 멀쩡한데 가족들이 예. 나를 자꾸 치료하라고 나를 강제로 입원시키네 이러면서 가족과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이제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법 입원도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은 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같은 경우에 보호 의무자가 범위가 직계혈정만 됩니다. 그렇죠. 직계혈정 그렇죠. 예. 그리고 전문의의 진단도 필요해요. 근데 환자가 난 받기 싫어. 병원에 가서 진단 안 받을래. 하면 그것도 유명무실하고요. 그래서 사법 입원을 도입해야 된다. 사법 입원은 직계혈적뿐만 아니라 어떤 사촉인의 혈족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입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입원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심사해 주세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니까 보호 의무자로서도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 조현병 위험한 조현병 환자들을 빨리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겠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해드린 사례에서도 병원에서 치료 다 받고 괜찮다고 해서 나와서 지독 관리까지 받았는데 또 이런 강력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강제 입원만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될 수 없고요. 이거는 굉장히 사회 전체가 이 환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예. 정신질환자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나 이런 기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현재 좀 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행 법에서는 이제 심신상실 있고 심신미약이 있습니다. 예. 법률 용어로.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정말 사무 변별이 안 되고 의사결정의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죄 판결이 내립니다. 아예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치료 감호는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심신미약은 그렇게 그런 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닌데 좀 부족한 정도여서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을 감해줄 수도 예. 있고 감해줄 수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또 뒤따라서 치료 보호가 내려질 수도 있고 뭐 보호 관찰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범행할 당시에 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따지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평소에 어땠고 범행 이후에 어땠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또 막기 위해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붓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죠. 의붓 아버지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다른 혐의 뭐 성추행이랄지 학대야랄지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속이 됐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보복성이 있다면 더 뭐 가중되는 겁니까? 우선 뭐 살인죄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죄 이거는 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자백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살인죄는 예. 정말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근데 보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보복,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소해서 그 고소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고자 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무기징역 또 사형 외에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죠. 네. 유기징역이. 이런 식으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피해 여중생이 먼저 경찰에다가 이 의붓 아버지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신고했다라는 고소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 의붓 아버지 귀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점을 다투면서 살해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특가법상 보복살해에 해당될 혐의가 높고요. 그거 외에 별개로 정말 그렇게 성폭행을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 강간미수죄는 별도로도 되고요. 또 하나는 또 학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의붓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학대죄까지 추가가 돼서 범죄는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형도 이제 중형이 예상되죠.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살해 당시에 그 현장에 친모도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 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결국엔 친모도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CCTV 어디까지 잡혀 있냐면요. 그 차에 딸을 불러내서 엄마가 같이 타는 장면까지 CCTV에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살해 현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 친모라는 사람이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화로 딸을 불러내는 사람도 친모예요. 네. 그리고 남편과 이미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뭐 범행 도구를 또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현장에 함께 있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두 살 배기 아이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앞좌석에. 그러고서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인면수심이라고밖에 볼 수
수 없을 것 같고 저 친모라는 분이 정말 자기 딸을 왜 저렇게까지 학대할 수밖에 없었을까? 뭐 여러 가지 한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안 보냈다고 그러고요.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것들을 좀 강화시키고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학교도 보내지 않고 강화시켰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학대 정황도 있죠. 예. 성폭행, 성추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각이 됐고 일정 부분 지금 친부라는 분이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친모가 알게 됐고 친모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재혼한 남편의 그 얘기를 상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두 사람이 공모해서 아이를 죽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여자, 그러니까 친모라는 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각이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범죄 행위를 밝혀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이렇게 부인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예. 엄벌에 처해서 좀 우리 사회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친모가 어디까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일단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13개월인가요? 어린 아이 하나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되면 네. 둘 다 구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아빠와 엄마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참작이 되나요? 일단은 남편은 아내의 형량을 좀 참작하기 위해서 뭐좀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도 경찰에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3개월짜리 아이가 있긴 하지만 물론 그 아이를 돌보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물론 그 부분도 뭐 구속하는 데 참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하지만 지금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예. 게다가 본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남편의 살해 행위 사체 유기를 그냥 방조한 혐의에 그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말 정범 둘이 정말 정범이죠. 공모해서 정범으로 봐야 될 정도인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정황으로 보면은 같이 이미 사전에 계획을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뭐 같이 그 살해 도구를 구입하는데도 같이 가거나 네. 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불러냈거나 친어머니가 불러냈거나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의 필요성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13개월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구속이 영장이 기각되고 이럴 가능성은 낮고요.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그 아이는 다른 친족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또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친부가 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친모에게 전화를 얘기를 했고 했죠. 그리고 사실 수사가 접수된 이후부터 굉장히 좀 늦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이런 범행이 이루어진 이 사건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친부가 사실은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모한테 연락을 하는데 친모는 지금 범죄 행위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확인한다는 것이 경찰에서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피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 신고 들어온 사실을 얘기했으니 그게 범죄 행위의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모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고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재혼한 남성한테 그걸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두 사람이 그런 범행을 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18일 후에 그러니까 신고하고 18일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예. 18일 동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첫 번째는 물론 경찰도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받을 때 경찰만 받는 게 아니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 성범죄 전문 상담과 함께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분들을 섭외하고 일정 맞추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좀 지났대요. 그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지방청이에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살고 있던 데는 목포였잖아요. 거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지방청에서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처리를 안 하고 알고 보니까 이게 사건이 일어난 곳은 광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친모하고 함께 살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친부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지방청이 관할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또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관할 지역 때문에 이첩을 시킨 것도 이해는 되긴 되지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이고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 아이를 좀 격리해서 조치할 필요도 있었고 좀 더 빠르게 조사를 했다고 하면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이 불행한 일까지는 예.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찰의 대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임 변호사님 딱 하나만요. 방금 전에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네. 첫 정식 재판인데 딸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법원에 출석을 이미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화면은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두 사람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했는데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11명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명희 씨는 6명, 또 조연아 씨는 5명. 구체적인 혐의는 이제 일반 연수생인 것처럼 비자를 받아서 들여온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런 일반 연수생은 가사 도우미로 쓸 수 없는데 가사 도우미는 거의 내국인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뭐 재외 동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도우미로 한 그런 혐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검찰이 애초에 여기에 대한 주범은 이명희 씨다. 그래서 이명희 씨만 정식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또 딸 조연아 씨와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벌금,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거는 법리를 좀 더 검토해야겠다 하면서 같이 다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열리는 첫 재판이고요.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혐의를 인정할지 우선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나는 몰랐다라든지 회사가 주도했다라든지 만약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은 그렇게 세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검찰에서도 약식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 내지는 중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방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